예. 오늘은 인문학의 요용성, 요용성은 쓸모를 말하는 거죠. 인문학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건 논쟁거리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에, 그 검찰에서 오래 있었던 어떤 사람이 지금 야당의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 음, 대선 예비 후보로 나와 있죠. 이제 이분이 본래 이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고, 그래서 점잖게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분이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는 뭐 제가 생략하겠어요. 하여튼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기사로 좀 올라왔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한 모양인데, 에, 공학, 자연과학 분야가 취업하기 좋고 일자리를 찾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세상에서 인문학은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병행해도 된다. 여기서 그런 것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공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그런 학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그런 공학이나 자연과학과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병행해도 된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4년과 그러니까 대학 내내, 심지어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알려져서 이런저런 이제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인문학자고, 그래서 어, 한마디를 좀 보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의, 물론 이제 그분의 본래 의도는 그 청년들의 어떤 취업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인 그런 그 어떤 접근 을 하고자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본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제가 이제 번역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그러나 다만 그런 말에 그 담겨 있는 그런 발화의 이면에 담겨 있는 그분의 그런 어떤 사유 체계, 매우 천박한 그런 사유 체계에 대해서 인문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말을 보태고자 하는 또 욕망이 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인문학의 요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인문학의 요용성, 쓸모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도무지 인문학이 어떤 의미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래서 인문학 전공자들이 그 취업 시장에서 밀리고, 그래서 또 인문학을 전공하면 문송하다, 이렇게 또 그런 어떤 신조어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뭐 그렇지 않거나 간에 자신의 어떤 전공 영역, 그리고 자신의 어떤 뭐 적성이라든가 그런 것과 부합하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은, 일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다운 삶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을 어, 뭐 대학에서 또는 뭐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공계열이나 자연계열의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냥 뭐 조금씩 뭐 같이 살펴보면 되는 그런 학문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있는 그분의 그런 사고 방식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하여튼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의 그 과정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말들이나 행동 거지를 보건대 뭐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뭐 그 인문학에 대한 이해, 천박한 이해에 대해서 뭐 화를 내거나 말할 필요조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말은 버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인문학의 요용성에 대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뭐한 2, 30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모니터가 지금 바로 정면에 있고 또 제 옆에 또 모니터가 하나 있어서 이제 제가 평소에 그 강의를 할 때 쓰는 자료를 이제 오른쪽에다 옮겨 놓기가 좀 다시 그 편집을 하기가 번거롭고 그래서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옆에 화면에 모니터에다가 옮겨 놓고 또 봐가면서 나도 이제 말을 또 실수하면 또 안 되니까 좀 자료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애플의 그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스티브 잡스가 자꾸 제가 이제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 그러면 저도 또 도리도리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좀 참고 견디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하여튼 이제 애플은 세계적인 그 IT 기업이죠. 그래서 애플의 그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출시할 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제 화면을 보여주지 못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플은 그러니까 그 직관적이고 사용하기에 재미있고 그리고 더불어 그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플은 그 늘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교차로에 존재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크놀로지는 과학기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IT 기업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인 애플에서 이 테크놀로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 그 인문학, 리버럴 아츠는 이제 교양, 인문학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그 직관적이고 사용하기에 재미있고 더불어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플은 늘 이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의 교차로에 존재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 애플이 우리가 아이패드와 같은 창조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의 결합, 과학기술과 함께 인문학, 교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결합, 두 요소의 결합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인문학 그러면 전통적으로 문사철을 이야기하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 그러니까 인문학은 물론 이제 사실 자연과학도 결국은 인간의 삶을 얼마나 유용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유용성의 문제, 인간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인문학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인문학은 그냥 그 자연과학이나 이공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심심파적으로 시간 나면 뭐 들여다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도 그렇고, 또 사실은 그게 그 사람만의 사고가 아니라 또 사실은 이 대학이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학문, 그 어떤 진리의 수호자, 그리고 학문 발전, 이런 매우 기본적인 그런 그 책무를 대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비판적인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 음. 다른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직업으로서의 그 어떤 전공 영역의 능력을 잘 갖춰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소위 이제 그런 어떤 기능적인 역량을 익히게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기능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칫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그 하찮은 것, 그런 어떤 것으로 치부되는 일각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죠. 바로 그런 흐름을 그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애플의 이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제 작고 했지만 그런 분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혀를 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과학적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라고 봤을 때 어떤 존재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려는 인간의 그 지적인 호기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본래 과학적 탐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기술은 과학적 탐구의 성과를 그 현실에,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모 있게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의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가치 영역에 속한다.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치 영역에 속해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과학과 기술은 본래는 이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근대 이후에 과학적 탐구의 성과가 기술과 이렇게 접목이 되죠. 그래서 과학은 그 응용 가능성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의 간격도 점차 좁아져서 지금은 이제 과학과 기술을 별개로 보지 않고 과학 기술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뭐 관습이랄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를테면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또 농담으로 뭐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은 그야말로 모르는 게 약인가? 아는 게 힘인가? 하여튼 그 놔두고, 하여튼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종교적이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아는 것만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이런 걸 의미했어요.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 자연의 인과적 연쇄를 파악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걸 파악한다면 자연의 운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적절히 응용한다면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었던 그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사례는 앞에서 제일 앞에서 예를 들었던 스티브 잡스 애플의 사례는 과학과 기술의 조합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성에서 인문적 직관을 강조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창조성의 문제입니다. 창조성.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 교육 목표 중 하나가 사실은 창조적 인재 양성이거든요. 기업이 또 대학에 요구하는 어, 하나의 그 인재상 역시 그런 것이죠. 창조적 인재 양성. 이것은 뭐 대학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인류 문명의 어떤 발전, 전속을 위해서도 매우 기묘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또 개인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도 또 매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뭐 이공계의 그런 그 전공 학생들은 그러면 이 그런 학생들에게도 이 창조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어떤 역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문학의 유용성과 관련해서 바로 그런 어떤 창조적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대학의 목표, 기업이 대학에 요구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인문학이 어떻게 쓸모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예. 자, 어, 이제 조금 자료를 보면요. 서양의 비범했던 그 과학자들 대부분은 사실은 과학 연구 이외에 철학을 함께 공부한, 음, 그냥 그 어쩌다 시간 나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철학을 공부하는 경험이 많아요.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비판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의 근원, 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비범했던 과학자들 대부분은 과학 연구 이외에 철학을 공부했고, 따라서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제가 도리도리 좀 하고 있죠. 학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즉 비판적으로, 이거예요.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과학자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가드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책 그 열정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인슈타인의 창의성에 대해 창의성에 비판적 사고가 필요했다. 창의성에 이런 철학적 사유, 비판적 사고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아인슈타인은 당시 물리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의제를 그대로 답습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에 그런 제1 원리로 돌아가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단순하면서도 가장 포괄적인 설명 원리를 찾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 아인슈타인을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기초 개념인 시간과 공간 자체가 무엇인지 회의했던, 그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홍성욱, 이상욱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국내 학자도 공저 그 뉴턴과 아인슈타인, 우리가 몰랐던 천재들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재적인 과학자로 이름을 남기려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만큼이나 풀이가 가능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탁월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뉴턴을 예를 들고 있어요. 뉴턴은 바로 이 점에서 창조성을 발휘했다. 자, 뉴턴의 이런 문제의식과 창조적인 실험은 그 이전의 학자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답습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습관을 통해 길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비판적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에 던지는 의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플라톤은 둥근 사물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둥근 것을 둥근 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플라톤이 모르지 않지만, 둥근 사물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둥글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그래서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종의 그 하나의 개념인 이데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누가요? 플라톤이요. 그래서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란에서
닭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계란에 닭이 될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그 본성의 종류를 넷으로 구분합니다. 뭐 형상인,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 이렇게 또 구분을 하죠. 우리는 이제 흔히 농담을 하면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정도의 농담을 하고 그치고 맙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또 철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그 회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추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뉴턴의 중력 이론도 지극히 당연하면서 또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물체가 이렇게 그 떨어진다는 사실에 의문을 던지는 것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두가 사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뉴턴 이전까지 그 당연한 사실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던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뉴턴처럼 그런 어떤 현상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내지는 이제 못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이후로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은 이 철학자들이 언제나 강조해온 태도예요. 이렇게 창조성은 비판적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적 태도는 창조성의 원동력이요, 과학적 사고의 바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과학적 사고의 바탕에는 비판적 사고가 놓여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창조성이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성찰적 사고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문학의 요용성에 대해서 그 때문에 인문학이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그 과학적 사고의 바탕에는 비판적 사고가 놓여 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창조성이 발휘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내가 짧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할 것이 뭐냐면 성찰적 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성찰적 사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찰적 사고의 원천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성찰은 뭡니까?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은 사실 인간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성찰을 하면 성찰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인문학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물음이죠.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좀 경직되게 하니까 좀 그 웃음은 유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의 존재를 돌아보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뭘 하나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고 싶으냐면,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 1859년에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펴내면서 어떤 주장을 펼쳤느냐면,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이 생물 종의 진화를 결정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어떤 창조설이라고 하는 창조설이 이를테면 그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생성 원리로 거의 유일한 도구마가 되었던 시절에 다윈은 이 소위 진화론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종의 진화를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의할 건 뭐냐면, 다윈은 그의 주장을 생물학적 영역에만 한정을 해요.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또 무관하게 다윈의 이런 진화론이 당시 자유주의와 같은 사회 철학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특히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자들 그 사회개혁가로 평가받는 허버트 스펜서는 진화의 생존 경쟁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소멸하는 것이 자연 법칙의 순리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돕는 복지 정책은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 법칙에 역행한다. 그 결과 허약한 형제를 퍼뜨리는 국가 정책이다라고 매우 강하게 비난하죠. 이러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그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소위 선별 복지냐, 그 보편적 복지냐, 그 소위 이제 오래전에 무상급식과 관련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최근에 소위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뭐 국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아주 익숙한 광경이죠. 그러니까 당시 19세기 영국의 사회개혁가 허버트 스펜스 같은 경우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을 이렇게 또 그 자신의 어떤 이론의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생학이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경우는 특히 이제 매우 좀 악질적인데, 독일의 경우 우생학은 인종유생학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빌헬름 샬마이어와 알프레드 플로에츠는 당시 독일이 외국과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건강한 청년들은 전장에서 전사하는 반면에 전쟁이 일어나면 징집돼서 이제 전투에서 거의 죽죠. 아니면 몸을 많이 다치거나. 그런데 군대를 가지 않는 징집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뭐 질병을 갖고 있거나 이런 허약한 남자들이 고향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어때요? 이세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청년들은 전장에 나가서 다 죽는데 그 징집에서 면제된 허약한 남자들이 고향에서 살아남아서 이세를 만든다라고 이제 개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독일의 장래를 걱정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조만간 독일에 이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조만간 독일의 알코올 중독자와 신체 허약자만 남겠다고 한탄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생학이 허약자와 병자의 생식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우생학의 영향력이 이제 사회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소위 사회 부적격자들을 거세를 합니다. 그래서 1934년부터 1945년까지 30만여 명에 이르는 허약자들을 거세해버립니다. 자, 독일의 우생학자들은 불치병을 앓거나 정신병자, 백치, 정신박약자, 불구아동의 삶을 살 가치가 없는 무용한 그런 존재로 규정한 다음에 국가가 이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다고 정당화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반인권적이죠. 물론 이제 이제 좀 단순하게 그렇게 반인권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깊이 있게 다양한 이제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살피긴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이런 어떤 사고와 소위 정책이 어떤 이제 문제로 연결되는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나치 정권은 1940년과 41년 사이에 약 7만 명의 소위 정신병 환자들 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500에서 600만 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나치의 소위 아우슈비츠 대학살 이것만 우리가 되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독일만의 이런 소위 우생학의 그 어떤 뭐 그 부정적인 활용이라 할까? 이런 것이 독일에서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의 우생학은 거세법의 통과와 인종차별적인 이민법을 가져오고요.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등지에서도 정신병자, 백치, 강간범을 거세하는 거세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제 강간범 같은 경우는, 나도 거세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자, 다시. 근데 이때 제정되었던 소위 거세라고 하는 우생학적 방법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흑인이라든가 다른 유색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됐을 정도로 남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형제도 같은 것을 지지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또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악용 가능성이 우리 역사에서 현재도 분단 체제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악용 가능성의 문제, 뭐 인간이 그다음에 55판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사와 기소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허위 자백의 강요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억울한 사람이 그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하나의 가능성, 이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우생학으로부터 이 거세가 그야말로 흑인이라든가 다른 유색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자양됐을 정도로 남용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생학자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열성 인자로부터 나온다. 이들의 무능력은 유전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거세와 같은 우생학의 방법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런 가정에서 터지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회적 조건을 모두 유전적 요인으로 돌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모든 게 유전적 요인이라면. 근데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단일한 언어 하나의 것만이 아니죠. 또한 사람은 사실은 교육과 환경의 영향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죠. 물론 얼마든지라고 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교화, 그러니까 사형을 이제 선고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어떤 교화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과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은 변화할 수는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잘 안 돼,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은, 가난은, 한번 생각해봐. 가난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더 많은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또 이렇게 올라서, 어,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광주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아파트, 이거 팔고 서울에 가면, 뭐, 그, 서울에 변두리에서도 집 하나를, 제대로 된 집 하나를 사지를 못해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그러니까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더 많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의 무능력이라든가, 물론 개인의 어떤 무능력이라든가, 무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전혀 없다고 말은 못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주어진 어떤 상황적 조건을, 에, 에, 뛰어넘기 어렵죠. 이것이 어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평등이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가난은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더 많은 원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애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편견이거든요. 보건사회연구원, 아마 보건복지부인가, 거기 이제 산하 출연 기관일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가 장애인의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생학자들 주장과는 전혀 다른 거죠. 사고나 질병, 교통사고나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공사나 작업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그런 어떤 질병, 장애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이제 정리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사고는 성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인문 정신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창조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필요하죠. 바로 이것이 인문학의 유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저마다의 어떤 욕구와 현실적인 어떤 여러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어떤 전공 영역을 갖고 있죠. 그 전공 영역에서 어, 그 뛰어난 어떤 역량을 키우고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갖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품위를 잃지 않는 존중감을 스스로 자신의 어떤 존중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과 아무 관계없이 어떤 전공과 아무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바로 이런 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런 성찰적 사고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 필요한 거죠. 인문학의 요용성.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들어봐서, 좀 구체적으로 또 보충할 게 필요할 거야, 아마. 그러면, 다시 또, 2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죠. 예, 그 무지하고, 몽매하고, 무식한 자들이 한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서서 설치고 돌아다니는 꼴들이 참으로 가관이어서 제가 오늘 한마디를 좀 거칠게 보탰습니다. 자, 감사합니다.